저희가 오늘은 그냥 약식으로 국민이나 이런 걸 다 생략을 하고 바로 저희가 이충근 원장님을 모시고 오늘 포럼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충근 원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광주는 제가 처음 온 게 1980년에 군에 입대를 해가지고 사무대에서 후보를 받아서 40년 전입니다. 기억이 새로운데요. 워낙 다 바뀌어가지고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북한의 과학교육과 산업인데요. 제가 94년에 학위를 마치고 중국의 연변과학술대학에 가서 그 교수를 하다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처음에 중국 전문가로 있다가 제 연구원에서 이제 2000년 6.15 정상회담이 성사가 되면서 북한을 연구해라 그래서 당시 사회주의 전문가 아니냐 해서 이제 북한을 연구하게 됐고요. 그 이후로 2000년부터 지금까지 한 20여 년 동안 북한의 과학술 쪽을 연구를 해왔고요. 협력 쪽을 했었기 때문에 15번인가 북한에 갔다 왔습니다. 이거 주로 옛날 일이기 때문에 최근 일은 아닙니다만은 연구한 거는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김정은 시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정책을 얘기를 하고요. 그 뒤에 이제 정보통신망 쪽 IT 산업이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것이 주체처라고 탄소화학인데 금속하고 이제 그 화학 산업이죠. 그 내용을 이제 말씀드리고 시사점을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은이 처음에 등장할 때 주변에서 우리 남한에서도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이 사람은 외국에 유학을 했던 사람이고 유년 시절을 유럽에서 보냈기 때문에 서구의 그 과학술 추세, 경제 추세를 잘 알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집권을 하자마자 상당히 빠른 기간 내에 전국 과학술자 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이 과학술자 대회는 항상 하는 게 아니고요. 최고 통치자가 과학술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강령적인 그 얘기가 있을 적에 개최합니다. 그러니까 김일성 시대에 한 5번인가 6번 했고요. 김정일 시대에 3번 정도 했을 겁니다. 근데 딱 집권하자마자 바로 개최를 해서 한 말이 지식경제라는 말을 했습니다. 지식경제는 말이 우리나라에서는 뭐 4차 산업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4차 산업보다는 서구사에서 얘기하는 21세기 지식기반 사회, 정보사회하고 상당히 일맥상통하는 말이라서 김정은 스스로 유럽에 있을 적에 들었던 말을 응용하고 있구나, 통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구나, 과학술의 중요성을 알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제가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죠. 김일성 시대의 주체과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주체과학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국내산 원료로 뭐 그 공업 원료를 조달을 해라. 한 70%, 70%까지 조달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김정일 시대에는 강성대국이라고 얘기해서 물론 거기에 이제 과학술 중심 사회를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상당히 좀 이제 국방 쪽에 치우치는 좀 강성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식경제라는 말은 우리하고 좀 일맥상통하는 말이라서 잘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얘기했던 것이 전민과학술 인재화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회주의 나라가 뭐 과학술 인력을 중요시합니다만은 이 말은 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북한에는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군대 대부분 가죠. 90%가 군대 갑니다. 군대 가가지고 한 10년 근무한 다음에 직장에 배치가 되니까 고등학교 때 배웠던 지식까지도 다 까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대학 수준의 전문적인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전민과학술 인재화입니다. 원격 교육을 하는 거죠. 화상 교육, 인터넷 교육. 그래서 그 어떤 북한의 현실에 대한 파악을 참 잘했다. 그 다음에 방향도 옳다.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2015년 이후에 이제 핵무력 병진 건설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자본을 핵실험과 그 미사일 실험 쪽에 이제 투입을 하면서 국제 제재를 굉장히 강력하게 당했죠. 그러면서 이제 어려움이 이제 가중이 되었던 겁니다. 한 2년 전, 3년 전에 북한의 사회과학원의 그 소장이라는 사람이 한번 그 재외동포들을 모아놓은 자리에서 북한의 경제 현황에 대해서 브리핑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얘기를 했습니다. 1인당 GNP가 1214달러다.
그거를 계산해 보니까 저기 아프리카 어느 나라하고 비슷해요. 150매지인가 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북한이 현재 가지고 있는 인구나 국력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턱없이 낮은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현실이 참 어렵구나 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지식경제를 다시 얘기를 하면서 그 일의 주력으로 나서는 것이 과학원입니다. 우리는 기업체 연구소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합니다만은 북한은 사회주의 나라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과학원에 최고의 인재들이 배치가 되고 거기서 이제 주력 연구를 하게 됩니다. 국가과학원에 처음 배치되는 사람들은 군대에 안 갑니다. 이과대학이나 이런 데 졸업해서 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젊은 수재들이 저기 많이 들어가고요. 연구소가 한 130개, 분원들이 이제 각 함흥 분원은 화학 쪽이고 그래서 생물, 건설, 석탄 이런 식으로 해서 전문 분야들이 있고 거기서 이제 산업 분야하고 같이 연계하면서 연구를 하게 됩니다. 요즘에 들어와가지고 이게 산업부서로 이제 옮겨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뭐 공통으로 관리를 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과학술계획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뭐 우리도 과학술계획을 세웁니다만은 사회주의 나라는 계획경제이기 때문에 이 과학술계획이나 경제계획이 굉장히 엄격하게 집행이 되어야 되고 여기에 따라서 국가 예산이 배분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치밀하게 짜여져야 됩니다. 원래는 15년에서 20년짜리 경제계획을 먼저 세웁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15년짜리, 20년짜리 과학술계획, 인력계획, 이렇게 계획을 다 세우고 그 다음에 5년짜리 계획을 세우거든요. 그런데 90년대 고난행군에 들어가면서 15년, 20년 장기 계획을 세운 적이 거의 없어요. 못 세웠다고. 그러다가 이제 90년대 말에 김정일 시대에 다시 계획을 세우면서 과학술 발전 계획을 세웠어요. 경제 계획이 없이 과학술 발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곧 산업 계획이고 그게 곧 경제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인데 4차까지 세운 다음에 이제 5차를 세우려고 그랬습니다. 원래 계획은 98년부터 시작을 해서 5차 계획이 완성되는 2022년 그때에 강성대국을 완성하겠다라는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과학술 발전 계획에는 5개년 계획뿐만 아니라 15년, 20년 계획까지도 같이 세웠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차 계획을 추진하는 2015년 그때쯤 돼가지고 굉장히 나라 형편이 어려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4차 계획이 2017년에 끝나는데 계획을 완성을 못했어요. 상당히 부분이 이제 미달이 되니까 바꿨습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20년까지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4차 계획하고 5개년 전략하고 똑같아요. 거의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표 연도만 2017년에서 2020년으로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당대회 때 2021년 당대회 때 지나간 5년을 총결했는데 상당히 많은 분야에서 현저히 미달됐다 이렇게 스스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획마저도 어려움에 처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전략이라고 할 때는 좀 크고 원칙적인 것을 많이 얘기합니다만 계획이라는 것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집행이 되는 거라서 북한의 상황이 더 엄격해졌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내용상에서는 또 역시 크게 변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력갱생이다. 스스로 국내산 원료로 그다음에 옛날에 김일성 시대 얘기하던 주체과학 쪽으로 많이 들어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거기서 이제 크게 분야를 나눴는데 에너지가 우선이다. 이 전력 분야. 그다음에 이제 이민경제 4대 선행 부분이라고 하는데 국내산 원료로 조달을 하다 보니까 산업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 4가지를 항상 강조합니다. 그게 이제 전력, 석탄, 금속, 철도 4가지가 먼저 발전해야 된다. 그래서 선행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에 그걸 토대로 구축이 되는 각 개별 부문 산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먹고 사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민생활 개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초 첨단 분야가 있습니다. 항상 자력갱생이 강조가 될 때마다 이민경제 4대 선행 부문을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기본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북한의 통치자의 업적을 소개해 놓은 소설이 하나 있는데 거기 그런 얘기가 있어요. 4월 달에 협동농장에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국가 계획에 의하면 그때 비료가 와야 돼요. 비료 공장에서. 비료가 안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달 담당자가 급히 비료 공장에 갔어요. 비료 빨리 줘야지. 너네 법령을 어기고 있다. 근데 비료 공장에서 전기가 와야 비료를 생산하는데 그래서 이제 둘이 같이 발전소에 갔다는 겁니다. 발전소에서는 석탄이 와야 발전을 해서 비료 공장에 보내주지. 그럼 이제 석탄 하는데 탄광에 갔다는 거죠. 그랬더니 저기 해놓고 있는데 안 가져가네.
그러면은 이제 철도에 가야 되는 겁니다. 그 철도에 가가지고 얘기를 합니까? 아, 우리 그 철판이 없어서 열차를 수리를 못하고 지금 전기철도인데 전기가 안 오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농사 짓는 것도 다 앞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산업 전반에서 이민경제 4대 선행 부분이 먼저 발전해야 된다. 거기서 바로 돌아가야 뒷부분이 살아난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기초 원료를 다 그 외국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조달을 하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자력갱생에 들어갔다 그러면 북한보다 더 할 겁니다. 우린 자원이 별로 없어서 이제 그런 얘기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전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자연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이제 강조를 해서 자연에너지 연구소가 생겼어요. 거기서 이제 태양력, 풍력, 지열 해가지고 그런 것들 이용하는 중장기 계획을 또 별도로 세웁니다. 그다음에 이제 산림이 황파가 됐죠. 농촌에서 뗄감이 없기 때문에 산에 있는 걸 다 갖다 떼다 보니까 이 토양이 유실이 되고 홍수가 나면은 그냥 그 어려움에 처하고 그러니까 또 철도 침목이 나무로 돼 있는데 나무 그 철도 침목을 다 그 나무에서 잘라가니까 그것도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다가 시멘트로 바꾸면서 어떻게 하든지 이 산림 녹화를 해서 자연 생태계도 살리고 국토를 그 잘 이용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것도 이제 30년 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과학실자 우대를 하죠. 미래과학자 거리 이거는 굉장히 유명한 거죠. 김정은이 들어서자마자 처음에는 인공위성 쪽, 우주발사체 쪽, 이 국방 쪽, 핵 쪽 이런 쪽의 과학자들한테 집을 하나씩 줬습니다. 위성과학자 거리, 은하과학자 거리. 그 다음에 이제 김책공대, 김일성종합대학 이런 쪽의 대학 교수들한테 집 한 채씩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과학원의 우수 연구자들한테 집 한 채씩 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2015년 그때 정도에 추진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에 미래창조과학부가 설립이 되었는데, 야 우리도 미래, 쟤네들도 미래 그러는데 북한에는 아파트 한 채씩 주는데 우리는 뭘 주나 그랬어요. 우리는 준 게 없죠. 그래서 좀 웃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통신망 구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IT 정책이죠. ICT 산업인데 자본주의 나라하고 사회주의 나라하고 ICT 발전 그 흐름이 좀 다릅니다. 우리는 소비자 가전이 주도를 해요. 핸드폰, 라디오, 텔레비전.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집에 라디오, 텔레비전, 전화기 이런 쪽으로 가다가 좀 발전을 하면은 이제 그다음에 컴퓨터로 가고 그다음에 더 발전하면 핸드폰으로 가고 그러면서 요즘에는 굉장히 다양한 전자기기들이 발달하고 이것을 생산하는 삼성전자나 LG나 이런 데가 그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을 하잖아요. 근데 사회주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주의 나라는 소비재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재가 주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기계공업에서 먼저 시작을 해요. 원래 사회주의 나라들은 대부분 기계공업을 우선적으로 육성을 합니다. 북한도 50년대에 기계공업을 엄청나게 육성을 했거든요. 공작기계, 새끼치기 운동 뭐 등등 전밀히 기계화해서 기계공업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 다음에 생산성을 올리는 방법은 이 기계공업을 자동화하는 거죠. 자동화에서 먼저 시작합니다. 기계공업의 자동화. 그럼 자동화를 하려면은 각종 센서들이 발전을, 전자요소들이죠. 그 다음에 그 위에 컨트롤러가 들어가야 되니까 컴퓨터가 발전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를 운영을 해야 되니까 소프트웨어가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차 거기서 전자부품들을 갖다가 수입을 하다가 이제는 수입을 막아서 자체적으로 조달을 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를 생산하고 그 다음에 전자산업이 육성이 되는 겁니다. 중국이 전형적으로 그렇게 발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북한도 역시 1980년도에 이걸 했어요. 그래서 기계공업의 자동화를 엄청나게 추진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80년대 말에 사회주의 국가들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90년대 초에 고난의 행군에 들어가면서 하드웨어가 발전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서 IT 쪽의 인력 양성은 잘 되고 소프트웨어는 많이 발전했습니다만은 하드웨어가 따라가지 못한다.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정일의 시대에 들어와 가지고 CNC화 여기서 그 북한의 전자산업이 육성이 됐는데 CNC화 컴퓨터라이즈드 뉴메리컬 컨트롤에서 컴퓨터 수치 제어거든요. 컴퓨터 수치 제어 이거는 기계공업의 자동화에서 나오는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도 역시 김정일이 기계공업의 자동화에서 먼저 시작을 했다는 거죠. 이걸 국가의 어떤 핵심 정책으로 추진을 했는데 뒤에 보니까 하드웨어가 잘 발달하지 않더라. 그래도 CNC화를 부르짖었어요. 그러면서 공장 자동화, 공장 무인화, 그 다음에 각종 업무, 은행 관리, 뭐 이런 관리, 그 전산화, 자동화 이런 것까지 다 CNC화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북한에서 말하는 CNC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CNC화보다 훨씬 더 범위가
넓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북한에서 전자산업의 어떤 그런 토대는 CNC화에서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정보통신망을 구축을 했어요. 구축을 하다 보니까 이걸 활용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스스로 지식을 많이 생산하지는 못하더라도 있는 지식을 확산시켜가지고 잘 활용만 하면은 상당히 그 생산성을 높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보 활용 쪽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다만 이제 이게 중국만 해도 상당히 체제를 전환을 해가지고 시장이 굉장히 크게 발달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게 산업 체제도 많이 바꿨는데 북한이 물론 시장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고급 시장이 잘 형성이 안 돼요. 수준도 좀 낮고 규모도 작죠. 그러니까 체제 전환은 좀 지연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도 컴퓨터 생산 체제 이거 공장에서 자동화 하시는 분들은 다 이거 많이 아실 겁니다. 북한도 이런 기법들을 동원을 합니다. 그다음에 자동화 기기들을 선반, 밀링, 선사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것이 처음에는 이제 시범 본보기 공장이라고 그래가지고 시범 공장을 만들고 거기서 이제 새끼치듯이 공작 기계들을 생산해서 전국으로 이제 퍼뜨리게 되는 것인데 희천에 연화기계 종합공장이 있습니다. 여기가 김정일이 계속해서 시찰을 하고 김정은도 시찰을 하고 그래서 본보기 공장으로 육성해 놓은 북한의 어떤 그런 자동화 기기의 총본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방 쪽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동화가 이제 각 공장에 확산이 되니까 예를 들어서 과일을 만드는 거, 사탕을 만드는 거 이런 것까지도 이제 자동화가 넘어서면은 CNC화가 고도로 발달하면 나중에 무인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인화 공장들이 저렇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잘 무인화된 공장들은 금커 치우긴 이거는 국가대표 선수들한테 간식을 주는 공장이거든요. 그래서 최고 수준의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무인화가 잘 돼 있는 거죠. 그다음에 최종 제품들도 생산해서 그 사람들한테 공급을 하는데 일부를 이제 판매를 합니다. 달러로 팔아요. 저 하나 1달러씩. 그다음에 무궤도 전차, 평양에 무궤도 전차가 있죠. 옛날 우리 서울에도 무궤도 전차가 있었습니다만 바퀴가 달린 전차요. 여기서도 이렇게 공장 자동화를 하면서 저렇게 종합 조정실이 있어서 조정실에서 컨트롤을 합니다. 그러면서 전기가 부족하니까 이 별도로 이게 망에서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옥상에다가 아니면 벽면에다가 태양광 발전 장치를 쫙 붙여놓습니다. 거기서 전기를 생산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런 조명이나 이런 간단한 것들은 별도의 전력 계통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스스로 생산해서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전이 돼도 이거는 살아있을 수가 있게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유명한 공장들은 대부분 저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저런 게 퍼져가지고 이제 개인 집에도 태양광 발전 장치 달아가지고 그걸로 충전을 해서 쓰기도 하죠. 특별히 중국하고 접경 지역에는 저런 게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유원 신발 공장 거기에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설비입니다. 2000년대 초반에 북한하고 이제 과학술 협력을 할 때 북한이 상당히 여러 번 저에게 부탁을 했던 것이 태양광 발전 저 설비 지원,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공동 연구, 그다음에 나아가서 에너지 자립형 주택, 그러니까 단독주택보다는 연립주택이에요. 연립주택을 갖다가 몇 층짜리를 하나 짓는데 거기에 단열재를 잘 쓰고 그다음에 벽면을 태양광 발전 장치를 쓰고 그다음에 옥상에 태양광 발전 장치뿐만 아니라 태양열 집열 장치를 같이 설치를 하죠. 그러면은 바깥에서 전원이 공급되지 않더라도 상당한 에너지를 자체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그렇게 에너지 자립형 주택을 같이 만들자, 공동 연구하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에너지기술연구원하고 저희가 세미나도 하고 여러 번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평양이 추워요. 그래서 저게 안 되더라고요. 에너지를 공급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단열재가 좀 많이 부족을 해서 문제가 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 더 하는 것이 지열입니다. 지열. 땅을 깊이 파면 거긴 따뜻하잖아요. 겨울에도. 거기서 이제 지하수를 갖다 끌어올려 가지고 벽에다 이렇게 순환을 시키게 되면은 그러면은 어느 정도 온도가 올라갑니다. 겨울에도. 그래서 그런 조치를 취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정보 확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식 창출이 잘 안 되더라도 지식을 갖다가 보급만 잘하고 응용만 잘해도 상당한 생산성 개선 효과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술 전당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옛날엔 인민대학습당이 있어서 거기 장소가 수백만 건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교통이 안 좋은데 지방에서 평양에 올라와 가지고 책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중앙과학술 통보사라는 곳에서 외국의 각종 과학술 잡지, 문헌 이런 것들을 갖다가 번역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그 전산망에다 올리는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걸 시스템화한 겁니다. 그래서 과학술 전당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대부분의 과학술 지식들을 DB화하는 거예요. 전자문서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망에다 올리면 전국에 있는 그 개인이 됐건 기업이 됐건 그것을 보고 자기네들 과학술 지식도 올리고 생산성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술 전당을 만들어서 그 DB를 구축했다. 그 다음에 전국에 정보 전달을 위한 네트워크 시스템, 광명망이라고 하는 저 망을 구축을 했습니다. 저거는 각 도청 소재지까지는 10기가, 그 다음에 이제 개인 말단비까지는 1기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케이블을 만들어가지고 저런 망을 구축을 했는데 저 망이 좀 독특합니다. 도청 소재지까지 갔다가 다시 그 별 모양으로 흩어지는, 평에서 가까운 곳은 그냥 직접 연결해도 되는데 꼭 그러질 않고 이제 저기는 사회주의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시스템을 잘 저렇게 갖춰놓고 각 도에 이제 그 교환기가 이제 별도로 있게 된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에 정보 접속은 개인 같은 경우에는 태블릿이나 PC나 노트북 같은 것을 활용을 하고, 그 다음 기업체는 이제 전산실을 만들어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 과학술 전당을 만들었죠. 저거 상당히 잘 만들었죠. 김정은이 아주 굉장히 크게 여러 번 갔던 곳이죠. 거기에 이제 전자도서관이 있고 그 자료기지가 DB, 각 분야별 DB가 쭉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과학술 도서, 그다음에 이제 뭐 그 공학 학위 논문, 그다음에 뭐 그 학술지, 규격, 특허 뭐 이런 쪽 다 DB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전국에서 볼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다음에 웬만한 그 기업들이나 대기업들이나 국영기업들이죠. 그다음에 이제 뭐 발명국, 특허국, 뭐 그다음에 이런 그 과학원 이런 데서는 자체 홈페이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여기다가 오픈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전국에서 접속해서 그것을 볼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나가는 거죠. 대학들도 김일성종합대학이나 김책공업종합대학에는 저런 홈페이지들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북한 문헌을 많이 통제를 하죠. 김일성종합대학 홈페이지는 막았는데 김책공대 홈페이지는 안 막았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김일성이 들어가면은 막게 돼 있고 김책이 들어가면은 안 막히게 돼 있나 그래서 좀 웃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것이 있어요. 저도 한국에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막힐 때가 있어요. 그래서 외국 출장 갈 때마다 들어가가지고 한 번씩 쭉쭉 이렇게 긁고 그럽니다. 위에가 이제 그 광케이블 생산 공장입니다. 왼쪽 게 옛날 거, 오른쪽이 새 거. 그래서 옛날 거는 90년대에 UNDP가 지원을 해가지고 평양에다 만든 게 있고요. 근데 오른쪽은 이제 태국의 록슬리가 지원해서 낮은 선봉에다가 만든. 상당히 좋은 품질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그 옛날에 이산가족 화상상봉 할 때 광케이블을 깔았는데 남쪽은 우리가 깔고 북쪽은 북한에서 깔았어요. 그래서 연결을 해보니까 뭐 품질 잘 나오더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래 것은 왼쪽이 이제 도청 소재지에 있는 교환 시스템이고 오른쪽이 용접하는 용접기입니다. 광케이블도 용접하잖아요. 그래서 저런 그 말단에 가면은 문제가 좀 있다는 거죠. 여기 이제 국가 전선망의 구성 원리입니다. 간선망, 기간망이라고 하죠. 그거는 광케이블로 돼 있고 각 그 이제 말단에서 별도로 들어가는 망들이 있는데 이동통신망도 이제 거기에 연결이 되게 되는 겁니다. 운영 시스템은 뭐 MS를 많이 씁니다만은 김정일 시대에는 야, 그 미국을 살찌게 하지 말아라. 보안 문제도 있다 그러면서 자체적인 그 조작 체계를 운영 체계를 만들어라 그래서 붉은 별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이 리눅스 기반의 오픈 소스 기반의 그 운영 체제인데 이게 4.0까지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들어와서 이제 입수해서 이제 분석도 하고 그러는데 시스템에서 자체적으로 우리 글 북한 글이죠. 북한 글이 운영하면서 하는 웬만한 것들은 다 돌릴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장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자기네들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이 떨어져서 외국 소프트웨어를 들여와서 할 때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수준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게 좀 불편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개인들은 이제 아직 어쩔 수 없이 MS 워드를 많이 쓴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MS를 보편적으로 많이 쓰고 이것도 역시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행정기관이나 이런 쪽에서는
붉은 별을 많이 쓰게 됩니다. 붉은 별도 계속해서 발전하면서 보안 시스템이 같이 발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동통신 쪽에서 무선 국부망이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부망을 이제 별도로 운영을 하면서 기관망하고 같이 연결해 가면서 쓴다. 요거는 이제 보안 쪽에 굉장히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안 쪽을 이렇게 크게 그 강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붉은 별도 보안을 강화하고 있고, 요것도 이동통신망 구역에서 기관망을 거쳐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넘어갈 때에는 자료를 갖다가 암호화해가지고 블록 처리를 해서 옮긴다든지 해가지고 그것이 기관망을 해치지 않도록, 기관망에 이제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굉장히 철저하게 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이제 그 국가 기관망에 접속을 할 때는 개인 전자 인증서가 발급이 돼요. 그 다음에 단말기에는 단말기 번호가 부여가 돼요. 그래서 거기다 패스워드가 부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자기가 가진 등록이 되어 있는 단말기로 등록이 되어 있는 전자인증서를 가지고 등록을 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을 때는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와이파이가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공급이 되고 있는데 이게 또 보안 문제가 있어서 이게 차단이 됐다 열렸다 차단이 됐다 열렸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일부는 된다고 그러는데 또 어떤 사람은 또 안 된다고 그러고 판매는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개 기관이 있을 때 기관 내에서 쓰는 것들은 됐다. 어느 사무실 특정 사무실 내에서 PC방이나 이럴 때에서는 이런 것이 된다. 단말기가 옛날에는 와이파이가 다 차단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다 이것이 조금씩 그 열립니다. 쿠바에 가보면은 쿠바에 가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쿠바도 사회주의 나라잖아요. 거기가 개혁 개방을 하면서 이 IT 분야에서 동네 마을에 무슨 정자가 있는 거, 무슨 회관이 있는 거 이런 쪽에다가 와이파이를 설치해가지고 무료로 이렇게 그 개방하는 존을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그 일부러 저녁 때 밥 먹고 난 다음에 한가할 때 나와서 와이파이를 하는 사람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데 북한도 이제 그런 것을 좀 그 닮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접속을 하게 되면은 접속 방법이 이제 밑에 나와 있는데 오른쪽에 것이 딱 그 접속했을 때 전자인증서를 등록하고 패스를 치시오라는 그 저기가 떨어지는 거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북한에 들어가서도. 그래서 우리는 전자인증서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은 못 가고 국가기관 같은 데서 정보기관 같은 데서는 저는 해킹을 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공장을 들어가 봅시다. 공장에 들어가 보면 이제 공장의 과학술 보급 체제가 있는데 요 위에 이렇게 이런 것처럼 김일성 종합대학 뭐 통보사 인민대학산 여러 가지 과학술 통보사 이런 데서 자기네들 메인 서버에 연결이 되는 겁니다. 광 케이블로. 그래서 여기서 서빙을 해가지고 그 자기네 공장에 단말기들이 이렇게 그 공급을 해가지고 볼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큰 기업소에는 저런 것이 있다. 작은 기업소에는 전산실은 있으나 운영이 잘 안 된다. 왜 그러냐면 전기가 없다.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북한하고 그 협력을 할 때 컴퓨터 달라 그랬는데 컴퓨터가 줄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가 무슨 뭐 그 발표료나 이런 거를 주면은 자기네들이 사가고 그러는데 데스크탑을 안 사가고 노트북을 주로 사가요. 데스크탑은 정전되면 딱 끝나죠. 노트북은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 도청 소재지에는 이렇게 커다란 전자도서관 같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왼쪽 거는 김책공업종합대학의 전자도서관입니다. 저거는 김정일이 몇 번 현지 지도를 해가면서 만든 아주 그 북한 최초의 전자도서관. 그 다음에 김일성 종합대학도 이제 같이 만들었죠. 제가 2004년에 저기를 갔었는데 그때 이제 갓 개설할 때 펜티엄급 컴퓨터가 한 400대에서 500대가 있었어요.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야, 이 북한에 뭐 컴퓨터 수출 통제한다는데 도대체 이런 것들이 어디서 들어오나? 대만제, 중국제 무슨 뭐 여러 가지 자체가 꽉 차 있었고 2층에는 이제 화상 강의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오른쪽 위에 거는 이제 함경북도 전자도서관 저런 식으로 이제 내부 체제가 갖춰져 있다는 거고요. 단말기들을 판매를 하는데 이게 그 자체 생산이 잘 안 되고 중국에서 수입해서 하는 것들이 많고 그다음에 이제 기판을 수입해다 조립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 원으로 잘 판매를 하지 않고 달러로 많이 판매를 해요. 그런데 북한의 환율이 나라가 어렵다 보니까 달러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공식 환율은 1대 100, 1대 110. 1달러에 북한 돈 110. 근데 암달러 시작하면 1대 8천이에요. 아,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 달러화, 달러라이제이션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시장에서 외국 물품들이 들어와서 유통이 될 때 달러로만 유통이 된다. 북한 돈을 잘 안 받는다 하는 그런 현상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저런 것들도 많죠. 이거는 북한 돈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만은 저게 어떻게 판매하느냐에 따라서 북한 돈 기준으로 판매를 하면 저건 굉장히 싼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비싸게 되는 거죠. 옛날에 제가 93년에 중국에 처음 갔을 때 중국의 그 환율 제도가 이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인민폐 사용증이라는 것이 있었고 그다음에 달러와 바꾼 돈, 북한에도 달러와 바꾼 돈이라는 시스템이 옛날에 있었어요. 그래서 MPC라고 해가지고 외국인만 쓸 수 있는 외국인 전용 인민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 전용 인민폐는 그 교환 비율이 뭐 1대 6인가 그랬고 인민폐로 바꿀 때는 1대 12인가 그랬어요. 그거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달러 바꿀 때마다 이제 그 절반씩 손해를 보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야 너네들은 세금 안 내느냐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는 연방과학술대학의 전문가로 갔기 때문에 중국의 인사부에 등록이 되어 있는 초청 전문가야. 그러면 인민폐 사용증이라는 걸 줘요. 그러면 인민폐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2배로 올라가요. 그 다음에 그런 그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비행기 30% 할인, 열차 30% 할인, 할인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전국 어디에 가든지 간에 중국 사람보다 더 편하게 살았는데 2008년인가 그게 없어졌어요. 북한도 실제로는 명목상으로는 없어졌지만 실제로는 남아있는 것 같은 그런. 그 다음에 이제 태블릿 PC입니다. 태블릿 PC가 가장 보편적으로 보급이 되죠. 근데 이게 지속적으로 생산은 되는데 저희가 그걸 입수해가지고 까보니까 중국제 기판이에요. 중국제 기판을 사다가 조립을 하고 소프트웨어를 탑재했고 운영체제를 탑재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처음에는 여기에다가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넣었어요. 초등고등학교 교과서, 대학 참고서, 그 다음에 김일성, 김정일 어록집, 그 다음에 과학술 참고도서, 그 다음에 사전, 게임, 엄청나게 자료가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거 하나 도입해서 해킹하면은 그냥 자료가 몇십 기가 쏟아졌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잘 썼는데, 요즘에는 이걸 어떻게, 통제를 강하게 해가지고 보안도 굉장히 강력하게 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내용도 기본적인 것만 탑재하고 다 뺐어요. 평양 시내 곳곳에 이제 각 곳에 PC 봉사소, 전자 봉사소라는 곳이 많이 생겨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돈 내고 다운받게. 그렇게 만들어 놨대요. 야, 북한도 돈 버는 방법 안다. 이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의 특성인 노트텔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노트북이 아니고 텔에서 멀티미디어 CD도 볼 수 있고 다 볼 수 있는 그런 소형 TV 이런 것인데 중국에서 이걸 만들어 가지고 북한에 팔았어요. 북한에서 접경 지역에는 노트텔이 굉장히 광범하게 이제 보급이 됐는데 저거는 태양광으로 충전해서 금방 충전이 되고 또 장기간 사용할 수 있고 전력 소모가 적어요. 그래서 북한에 이제 단말기로 굉장히 많이 쓰이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저거 내비게이션도 되냐? 내비게이션 길동무인데 저게 실제적인 내비게이션이라기보다는 지도 기능을 하는 그런 거죠. 아직까지는 보안이 좀 많이 걸려 있습니다. 이제 광명 인트라넷에서 들어가 보면은 저런 과학술 지식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유선망이 있어요. 광케이블이 보급이 되니까 요걸 갖다가 응용을 해가지고 텔레비전이 이제 유선 텔레비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유선 TV망 구성도 기관망은 이제 광케이블 쪽으로 보급이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평양, 남포 이런 대도시 지역에 우선적으로 보급이 되고 이제 전국적으로 조금씩 확산이 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망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평양에 있는 유치원입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이니까 여기에 이렇게 딱 설치해 놓고 영화 무슨 등등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저기다 올려놓고 학습에도 활용을 하고 개인들 가서 볼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영화가 주로 사회주의 영화예요. 소련 영화, 중국 영화, 이거 한국 영화는 없지. 한국 영화는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 집도 설치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주의 나라는 원래 교육에 있어서 불평등이 없어야 되는데 이제는 돈 있는 사람은 애들도 저렇게 교육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죠. 이건 유치원입니다만은 개인 집에도 이제 저런 것을 활용하는 게 늘어나요. 제가
북한의 국가과학원 그 2국이라고 해외동포 협력국하고 협력을 했는데, 야, 자기네들이 저기 뭐 인터넷을 따로 좀 끌어와야 되겠는데, 한 1000m 기관망에서 끌어와야 되는데, 그 저기 최신성에서 돈 내라고 그런다. 그 어떻게 되나 그러더라고요. IT 쪽은 우리가 돈 줄 수 없는데.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어플리케이션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어플리케이션은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북한에서 이제 그 IT 종사자들이 손쉽게 돈 버는 방법이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굉장히 많은 IT 인력들이 나와서 외화벌이를 합니다. 외화벌이 하면은 그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이 코딩 작업, 그 다음에 각종 홈페이지 작성, 그 다음에 이런 그 간단한 프로그램 작성해가지고 그것을 응용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안드로이드하고 애플 개통하고의 그 호환 작업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하거든요. 그런 것을 한다든가.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중국 사람들이 활용을 하다가 일본 사람들이 활용하다가 미국 사람들도 활용을 해요. 그래서 야, 그 무슨 국가적으로 통제를 그렇게 해가면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기업들은 알게 모르게 다 가서 작업하고 있더라고요. 한국도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와 있는 사람들 얘기, 활용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잘 한다. 고급 인력들이 이제 이 일을 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북한의 기업체, 특별히 IT 조선컴퓨터센터나 이런 데서 근무하는 사람이 직장을 둔 채로 중국에 나와가지고 한 달에서 석 달까지 일을 하다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에서 석 달 동안에 완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맡기는 거죠. 그러면은 그걸 알려하고 돈을 벌어서 이제 들어가는데 3개월 이상 외국에 있으면 원래 직장이 없어진대요. 그래서 그러면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3개월 마치면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고 이제 이런 조치를 취하는데 북한에서 한번 있다가 외국에 한번 나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접촉을 유지하려고 하죠. 그래서 요즘에는 인터넷이 또 있으니까 저런 것을 개발하는 회사들은 북한 내에서도 인터넷을 조금씩 씁니다. 그러니까 그 수주를 받으면 중국에서 그걸 관할해가지고 개발을 못하면 기간이 길어지면 인터넷으로 보내가지고 북한에서 개발해서 판매하는 이런 일도 이제 많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드가 생겼는데 이건 직불 카드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직불 카드 운영을 하다가 요즘에 신용카드 이제 나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입장권이나 이런 것들도 저런 카드로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저거는 은행에서만 충전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도 충전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배달의 민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배달 시스템이 평양에서는 발달을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배달해준대요. 배달 어떻게 하느냐? 홈페이지가 있으니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상품이 이렇게 전열돼 있잖아요. 그걸 주문을 딱 하죠. 그러면 거기서 이제 배달을 집까지 해주고 거기서 결제를 하는데 처음에는 전자결제가 안 됐어요. 현금만 됐다가 요즘에는 전자결제 된다는 소리가 또 들려요. 그래서 야, 직불카드 이렇게 또 이렇게 들고 다니는 체크가 되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거 개발하는 사람이 우리는 북한의 알리바바가 되겠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 해가면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이제 사업을 했죠. 그래서 북한에서 이제 시장이 이제 많이 발달을 하고 그 다음에 지역별로 유통 같은 것들이 이제 배달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을 하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평양 시내 거주자들은 상당히 기회가 많고 소득도 높고 유통도 잘 되는 거죠. 지방은 안 그런거든요. 그래서 아까 소득 수준 얘기를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평양 시내 개인 소득이 지방의 3배래요. 그러니까 평균의 3배래, 평균의 3배. 그만큼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습다. 내가 만난 연구소 소장이 우스갯소리를 야, 난 기관장이기 때문에 차가 하나 있고 기사를 하나 둘 수가 있는데 자꾸만 사람들이 나를 찾아와가지고 자기를 기사로 써달라. 월급 안 받을게. 월급 안 받을게. 그 월급 너 다 줄게. 기사로 써달라. 왜 그러냐?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날은 출근을 안 하는 날은 내가 내 차를 가지고 영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영업을 할 수 있게. 그러면은 전화를 하나 가지고 있고 자동차를 하나 가지고 있으면 그게 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야 어느 지역엔 뭐가 얼마 어느 지역엔 뭐가 얼마 해서 자동차를 하나 가지고 조달을 하면은 월급의 몇 배, 몇십 배를 번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무슨 이 사유지 아니네. 그러면서 이제 웃으면서 이제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격 교육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전민과학술 인재화. 그래서 이제 그 노동자들,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대에 장기간 한 10년 갔다 온 사람들을 대학 수준으로 교육을 시켜라. 이거죠. 그래야 전문가 사회로 그 진입할 수 있고 지식경제를 이룰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김책공대에서 제일 처음에 2010년부터 시작했어요. 제가 2004년에 김책공대 전도도서관에 갔을 적에 거기 2층에 화상교육 실을 갖추고 있었어요, 벌써. 거기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실제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2004년에. 그러니까 2010년에 개설한 거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저걸 이제 보급을 했고요. 이거는 정규 대학입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도 굉장히 잘 짜여져 있고요. 여기 프로그램을 잘 만들다 보니까 북한의 대학들은 독립 단과대학이 많거든요. 그래서 몇 개의 단과대학들이 이 시스템을 운영을 해가지고 같이 들어가서 같이 활용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김일성여합대학은 문리과대학이죠. 인문사회과학대학하고 자연과학대학이 같이 섞인 공과나 이것이 없는 대학이니까 좀 특성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독자적으로 원격교육 시스템을 갖췄어요. 2015년에. 그래서 여기도 시스템 비슷한 대학들이 또 들어가가지고 같이 운영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 김일성여합대학이 저거 만든 사람이 천재래요. 그래서 어떤 의미의 천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거는 태블릿 PC로 김책공대에서 들어간 건데, 보시면은 김책공대만 있는 게 아니라 원산농업대학, 그다음에 함흥화학공업대학, 한국경공업대학들이 다 같이 운영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거 들어가가지고 강의도 듣고, 그다음에 각종 그 과제 처리도 하고 그러면서 수업을 들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이거는 김일성종합대학 겁니다. PC 버전이죠. PC 버전에 들어가면은 조금 더 그 대화면으로 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원격 강의, 화상 교육을 직접적으로 합니다. 원격 강의가 굉장히 크게 발달을 했어요. 처음에는 대학에서 발달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중고등학교까지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학교에 모이지 말아서 재택교육을 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크게 확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사회주의 회의가 많은데 이 회의 모이지 말아라 하니까 전부 다 화상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에서의 시범교육인데, 시범교육 했을 때 각 다른 학교들이 접속을 해가지고 회의를 해가면서 이제 강의를 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의 관리입니다. 교과과정 관리죠. 굉장히 엄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의 듣기, 강의 이해, 그 다음에 평가, 그 다음에 졸업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점수를 다 이렇게 매겨가지고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 굉장히 짜임새 있게 잘 돼 있어요. 여기 대학에 계신 분들 보시겠습니다만, 제가 몇 년 전에, 3년 전인가? 세미나를 하면서 우리 카이스트 연구부총장을 모시고 갔어요. 그래서 카이스트 연구부총장이 자기네들이 구축한 원격 화상 강의 시스템을 짧게 말하면서 북쪽에다가 우리 협력하자. 너희들을 우리가 충분히 도와줄 수 있어. 이렇게 북한 사람이 이걸 다 발표한 다음에 너희가 시스템 하드웨어는 우수하나 너희는 사회교육이고 우리는 정규교육이고 내부 관리 체제를 보면 우리가 훨씬 더 낫다.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협력을 하면은 좋을 텐데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실제로 강의로 잘 안 되는 실험 실습이랄지 이런 쪽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런 실제로 실험을 해야만 알 수 있는 문제들을 만들어가지고 하면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옵니다. 밑에 이제 팝업창이 하나 떴는데 그거 읽으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이거 보고 웃는 분들 많은데, 이번 강의 시간은 90분인데 동무는 71.5분부터 강의를 받는 척하면서 컴퓨터로 다른 작업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강의에 집중하겠습니다. 이렇게 떠 있거든요. 아까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이 시스템 만든 사람이 천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강의 중간중간에 강의 듣는 사람이 무슨 응답을 해야 되는 뭘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놨대요. 몇 개를 만들어놨대요. 그걸 응답을 하면 강의를 안 들은 것이 된다는 것이고, 거기서 몇 번 걸리면 F를 받는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상당히 관리가 잘 돼 있다 그러면서 자랑을 막 하더라고요. 자랑해도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원격 시험입니다. 시험도 이제는 원격으로 치릅니다. 특히 대학교, 사회주의 대학은 전국에서 학생을 모집하는 대학, 그 다음에 자기네 도에서만 모집하는 대학, 이렇게 구분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김일성조합대학이나 김책공업조합대학 같은 데는 전국에서 모집을 하는데 북한의 철도 사정이 엉망이거든요. 저 함경도에서 평양으로 시험 보러 오면 기차로 며칠 걸릴지를 몰라요. 일주일 걸리지. 그러니까 원격으로 쳐. 그래서 이쪽에서 사람이 간대요. 그래서 그쪽에다가 사람을 모아놓고 거기서 원격으로 관리를 해가면서 시험을 치르게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원격 시험 체제가 굉장히 크게 확산이 되었다. 이제는 뭐 중고등학교도 이런 시험을 많이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고등학교에서 원격 시험을 하는 시스템이에요. 대학도 아니고. 그래서 원격 시험 쪽에 그 교재들도 굉장히 크게 나와 있고 프로그램도 잘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격 화상 진료, 의료. 북한은 사회주의 나라니까 무상 의료잖아요. 근데 평양은 좀 낫지만 지방을 가면 아주 형편없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같은 광명망을 써가지고 평양에서 지역에 있는, 지방에 있는 병원들에 대한 이런 지도를 해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쭉 지금까지 보시면은 과학술 쪽에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과가 있는 방면에 또 한편으로는 자체적인 지식 창출이나 이런 쪽에서는 많이 어렵다.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는 많이 개혁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시스템 기업적으로는 아직 덜 갔다. 이런 얘기를 이제 같이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생력 분야에서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다.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어떤 식으로 혁신이 일어나는지. 김정은이 유경 김치공장을 현지지도했다. 현지지도 하면은 저렇게 처음에 갔을 때, 두 번째 갔을 때 딱딱딱 노선이 표시가 되고 가르침을 주신 장소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별표. 그러면은 이제 공장의 상황판이 만들어집니다. 과업지도 총 26건, 그 다음에 이제 그 집행한 과업이 9건, 그 다음에 앞으로 항구적으로 쥐고 나갈 건이 17건, 그리고 다 상황판이 생겨요. 그래서 그 집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동화 이제 그 종합 김치 공장도 저렇게 자동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화를 하면은 여기에 있는 상황판은 한덕수 경공업 대학에서 만들어서 이제 공급을 한 거죠. 그 다음에 김일성종합대학에서 김치종합 분석기를 만들어서 저기다가 공급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제품들을 판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가 현지 지도하는 곳에 혁신의 어떤 최고 인재들이 몰려요. 생산성하고 큰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 파는 저거는 달러로 팔아서 굉장히 비싸요. 일반 사람들 못 먹어요. 예, 북한에서는 김장을 직장 단위로 한 번씩 트럭으로 지방협동농장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트럭으로 배추를 갖다 다 실어와가지고 한꺼번에 며칠 김치를 담궈서 분배하고 이제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사먹는 거는 달러벌이 하는 사람들이랑 이제 많이 사먹는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혁신을 한 사람들에게는 저런 발명증을 주는 거죠. 발명증은 명예직입니다. 돈도 조금 나오지만 얼마 안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묘목장, 산림 녹화를 해서 묘목장 자동화를 저런 식으로 쭉 했다. 거기에 맞는 기계들은 과학원에서, 국가과학원에서 연구해서 공급을 한다. 이런 것들은 실제로 보면 예를 들어서 김치 쪽의 공장이다 그러면 김치 공장에 들어가는 것들은 김치 공장에 맞는 기계들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회사가 생겨야 되는 거죠. 대학에서 하는 것보다는. 대학에서는 이걸 전문적으로 계속해서 몇십 년 동안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전문화 계열화 차원에서 좀 많이 뒤쳐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으로 이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넘어오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계에 직면했던 거죠. 그래서 2015년, 16년 이때 이제 전략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2021년 들어와가지고 계획으로 바꾸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특별히 국제 제재가 이제 심화가 돼가지고 옛날처럼 우호적인 가격으로 중국이나 소련에서 러시아에서 들여오던 자원들도 이제 다 끊겨간다. 그러니까 자력경쟁 옛날 김일성 시대로 이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서 구호가 많이 완화가 됐어요. 김정일 시대는 강성대국이라고 그랬다. 강성국가라고 그랬다. 요즘에는 이제 사회주의 강국이라고 그랬다. 요즘은 사회주의 발전이라고 그래요. 표현이 굉장히 순화가 되었고, 그 다음에 국방 쪽만 너무 하다 보니까 민생이 많이 흐트러졌다. 그래서 이제 민수로 정책이 이동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자력갱생이다. 근데 당장 필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민경제 4대 선행 부문, 그 다음에 먹는 문제. 여기에 이제 집중이 되는 겁니다. 그럼 과학술계는 뭘 해야 돼요? 자체적인 원료를 가지고 공업 원료를 조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맞는 연구 개발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먹는 문제. 그쪽에 이제 집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철강 쪽을 봅시다. 주체철. 왜 주체냐? 주체철이라는 말은
국내산 원료로 국내 설비로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철이면 다 주체철이에요. 주체철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북한에 우리 용광로에는 그 철광석하고 석회석하고 역청탄이라고 그러죠. 콕스탄. 요걸 섞어가지고 불을 붙이면 역청탄이 화력이 높기 때문에 그게 타는 열로 철이 그 석회석하고 반응을 해서 환원이 돼서 철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안에서 자동적으로. 근데 무연탄 열량이 부족해요. 그게 문제예요. 북한엔 무연탄이 나오고 역청탄이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역청탄을 수입을 하려다 콕스탄을 수입을 하려다 보니까 외화가 너무 많이 들어가. 그러니까 무조건 콕스탄을 쓰지 말고 무연탄으로 재찰하는 방법을 만들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것들이 뭐 산소를 불어 넣어줘가면서 하는 방법, 그다음에 이제 따로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발달을 했는데 이런 것들은 옛날 일제 시대 때 일본 애들이 쓰던 방법이 있어요. 그걸 계속해서 개량을 해서 쓴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어요. 왼쪽 것이 우리 포항지철에 있는 용광로죠. 넣어서 그냥 불 붙이면 쑥쑥 쏟아내리죠. 가운데 것은 산소열법에 의한 용광로예요. 산소열법이라는 것은 바깥에서 송진 같은 걸 태워가지고 열을 불러일으켜서 열을 집어넣어주고 하면서 하는 제철이에요. 그러니까 열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서 철이 녹아내릴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용광로인데 요거는 크게 만들 수가 없어요. 쇳덩어리 얼마나 무거워요. 그게 아무리 녹아내려도 그 안에서 공기가 자유롭게 유동을 하겠어요. 작았을 때는 되지만 크게 돼서는 안 되는 거죠. 크게 됐을 때 잘못 썼다 폭발해요. 그래서 이제 작게 만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것이고. 오른쪽은 이제 아예 용광로도 아니고 눕혀놓은 회전로죠. 그러니까 철광석하고 석회석하고 무연탄을 이렇게 개가지고 조개타처럼 만들어서 저 회전로에 집어넣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냅니다. 오른쪽에서 불을 떼가지고 붙입니다. 그럼 빙빙 돌면서 그 안에서 열을 받아서 환원이 되지만 녹진 않은 상태로 떨어집니다. 그 떨어진 걸 갖다가 전기로에 집어넣어가지고 고철하고 같이 집어넣어서 전기를 통해서 녹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전기가 엄청나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렵다. 이거는 이제 김책제철 연합기업소에서 만든 산소열법 용광로를 말하는데 크질 않아요. 예, 크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아까 회전로에서 만든 것을 초고전력 전기로에다가 집어넣어서 녹여가지고 이제 그 연속 공정을 해서 그 선철이 나오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인데 초고전력 전기로 전기. 북한에 전기가 부족한데 전기를 많이 써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만히 보면 공장이 그렇게 크질 않아요. 용광로가. 그래서 선전을 엄청나게 해서 핵무기를 핵실험에 성공한 것보다 더한 성과다 이런 식으로 해서 노동신문에서 많이 보도를 하지만 실제로 들어가서 사진 보면 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런 경우. 그래서 이제 그 전력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 삼대문 전시관에 있는 북한의 전력 구성도인데요. 여기다 북한 지도를 딱 얹어서 생각해 보세요. 파란 놈은 수력발전소, 빨간 놈은 화력발전소. 이거 좀 오래된 사진입니다만 지금도 거의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 수력발전소는 동북 쪽에 산악 지역에 많이 있고 그다음 화력발전소 빨간 놈들은 다 서남 쪽에 많이 있는 거죠. 북한의 화력발전소는 대부분 석탄 화력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수력은 40% 정도, 화력이 60% 정도를 차지하는데 저런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 공장들은 서남 쪽에 많아요. 그러니까 저걸 송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수력발전소는 여름에는 발전량이 많지만 겨울에는 뚝 떨어져요. 겨울에는 화력발전 비율을 더 높여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전국을 연결을 하는 전력망이 굉장히 중요한데 북한의 전력망이 워낙 노후화가 돼가지고 전력 손실이 엄청나요. 초고압 송전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국 시스템을 잘 연결을 못하고 있다. 노란 게 캐도 원자력 발전소예요. 상당히 큰 희망으로 저걸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면 여기서 상당히 많은 전기를 안정적으로 생산을 하니까 여기서 초고압 송전망을 북창으로 연결해서 평양으로 연결하겠다. 그렇게 되면은 이쪽과 이쪽을 연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의 전력망을 연결하겠다 이런 상당히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 캐도가 이제 중단이 될 바람에 저것이 안 돼요. 말로는 전국의 전력망을 연결했다는 말을 하는데 저거 연결했다가 셧다운이 되면 전국이 셧다운이 되거든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김일성조합대학에 한번 항생제 공장 지어주는 건으로 기술 지도를 이제 가서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여기 너네들 전력 문제 때문에 그랬더니 그쪽에서 야 수령님의 이름을 높이 모신 대학에서 전력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느냐 없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된 말로 철없는 기업이 우리가 쓰는 아주 센싱이 잘 되는
이 기계를 가지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설치하려고 딱 들어가서 같이 보니까 24시간 동안에 2번 정전됐어요. 전압이 위아래로 30주 오르락내락해서 주파수는 아예 뭐 12씩 오르락내락. 그러니까 회전기기 뭐 이런 것들이 도대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열 컨트롤이 되는 것들은 그러니까 그 저걸로 쓰고 그다음에 회전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은 별도의 주파수 안정기를 가지고 들어가야만 되었다. 그래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게. 근데 그거 다 통제 품목이에요. 그래서 이제 북한하고 사업할 때 전력 문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탄소환화 화학입니다. 이것은 화학산업이죠. 역시 북한에 석유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석탄을 가지고 화학 원료를 공급을 해라라는 것이죠. 특별히 일제시대 때 이제 북한의 석탄화학이 크게 발달해 있었기 때문에 그 기반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석탄이 또 굉장히 많이 있고 석유는 안 나니까 석탄 했다는 거죠. 그래서 60년대, 50년대에 김일성이 굉장히 많이 지시를 한 것이 있어요. 국내산 원료로 그 산업 원료를 공급해라라고 하니까 석유는 생각을 못하고 석탄을 갈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70년대 세계적으로 석유 위기가 났을 때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김일성이 그때 한 말이 있어요. 저 봐라. 나만 저렇게 어렵지 않느냐. 우리가 석탄으로 간 것은 옳았다. 옳다. 앞으로도 옳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석탄으로 갔던 거죠. 그래서 이제 80년대에 일본도 역시 석유 위기를 겪으니까 석탄화학을 그때 육성을 하면서 C1 케미스트리라는 말을 했어요. 탄소 하나죠. 그래서 그거를 제일동포 과학자들이 그 기술 정보들을 모아서 북한에 보내면서 탄소 하나 화학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탄소 하나 화학이에요. 왜 탄소 하나 화학이냐? 석탄을 갖다 가스화를 하게 되면 일산화탄소하고 수소가 나와요. 그걸 기반으로 하는 화학 원료 공급 체제죠. 그래서 일산화탄소, 탄소가 하나잖아요. 그래서 탄소 하나 그 화학이다. 그래서 북한에서 화학 원료는 석탄을 가스화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것으로 화학 원료를 조달하겠다라는 것인데 김일성이 몇 번에 걸쳐서 그걸 강조를 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철에도 쓰고 화력발전소에도 쓰고 비료 생산에도 쓰고 화학 원료도 쓰고 그러면서 이제 전국을 화학 원료로 이제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동안 미국에서 중유 50만 톤을 줬죠. 그래서 그거를 화력발전소에서 그 석탄에다 뿌려가면서 착화도 잘 시키고 화력도 좋게 잘 쓰다가 그다음에 일부를 갖다 이거 크래킹 해가지고 화학 원료를 쓰자라고 얘기도 했다가 그 딱 중단돼 보니까 석탄 화력발전소에서도 착화가 잘 안 돼가지고 자꾸만 이렇게 미분탄으로 만들어가지고 순환 비등층이라고 해서 공중에 띄워가지고 연소시키는 그런 방법을 개발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화학 쪽에도 역시 이제 석탄을 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이 비료 생산이에요. 농업을 해야 되는데 비료 생산을 해야 되는데 옛날 일본 시대에 석탄으로 흥남 화학 그 비료 공장에서 석탄으로 비료를 만들어서 공급을 했거든. 그러니까 그 생각이 다시 난 거죠. 그래서 석탄을 가스화해가지고 일산화탄소와 수소가 난되고 수소 요거하고 공기 중에 75%가 질소죠. 요거하고 반응해서 암모니아를 만들어요. 암모니아를 만들어서 그걸로 질소 비료를 만들면 된다라고 해서 탄소화학을 육성하는 거죠. 거기다가 일산화탄소, 탄소가 나오는 거는 그걸로 메틸알코올을 만들어요. 메틸알코올 만들어가지고 뒤에 쭉 공정을 거치면 화학 원료가 되는 거죠. 에틸렌, 프로필렌 이런 것이 나오는데 석유를 가지고 있으면 그냥 불 떼가지고 쭉 날리면서 크래킹을 하게 되면 거기서 에틸렌, 프로필렌이 바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석탄을 공기를 차단한 상태에서 물 집어넣고 연소를 시켜서 일산화탄소하고 수소를 만들어서 그걸로 다시 반응을 시켜서 메틸알코올을 만들고 메틸알코올을 다시 가공을 해야 에틸렌 프로필렌이 나오잖아요. 몇 단계 거쳐야 되잖아요. 거기에 석탄 그 분류가 있고 가스를 만들어서 가스 정제 분류 이 공장이 다 들어가야 돼요. 공장이 엄청나게 들어가다 보니까 생산성이 안 나온다. 어렵다 하는 것이 그래서 중국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세계적인 석탄화학 그 공장이 하나 있어요. 이거는 갈탄은 수소 성분이 많아서 화학 원료로 쓰기도 좋고 바로 노천 탄광이 공장 옆에 있어요. 거기서 컨베이어 벨트로 바로 수송을 해가지고 석탄화학 공장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중국은 내몽고나 이런 그 산소성 같은 곳이 석탄 매장량이 많고 그거 외에는 다른 공업이 없는 그 성이다 보니까 지방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이곳에다가 석탄화학 공장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보면은 탄소가 합성가스 메탄을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메탄올 2 올레핀이라고 해서 그래가지고 이런 쪽을 만드는데 탄소가 4개짜리, 6개짜리를 만들어요. 이 4개짜리가 되면은 자동차 타이어,
부타디엔 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뭐 그 국방 쪽에서도 쓰는 거죠. 그래서 자원안보 차원에서 그다음에 지방 균형 발전 차원에서 석유화학을 하면서도 일부분 저런 것을 살려놔요. 중국이 그래요. 중국이 그래서 이걸 제법 해요. 그런데 중국과 남아프리카 공화국 외에는 전 세계적으로 이런 거 하는 나라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런데 이제 북한이 근래에 들어와가지고 다시 저거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 무연탄을 가스화해가지고 탄소 화학 공업을 창설하자. 그래서 이제 창설을 했고, 그다음에 흥남 비료 공장 흥남 비료 공장에 이제 메틸알코올 생산 공장을 만들었죠. 여기서 수소는 비료를 만들고 이걸로 메틸알코올 만들어가지고 다른 것을 쓴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다음에 제일동포들이 조선대학교가 있잖아요. 그 조선대학교 가면은 옛날 총장 장병태 총장님이 세계적인 탄소 하나화학의 대가예요. 그래서 북한을 80년대부터 굉장히 많이 그 기술적으로 지도도 해주고 여러 번 가서 이제 했으니까 그 국기훈장 받고 공군과학자 인민과학자 증언도 받고 그러면서 이제 있다가 이분이 몇 년 전에 이제 총장직을 이제 한 10년 넘게 하셨죠. 이제 물러나시면서 야 나는 이제 나머지 생애를 탄소 하나화학을 하면서 공학을 지원하면서 여성을 보내겠다라고 하면서 시원화학 연구실을 만들었어요. 근데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만들자마자. 그래가지고 그 밑에 그 제자가 시원화학 연구실을 만들어가지고 저기서 연구를 하고 지금 몇 번 갔는데 그래서 저기서 이제 북한이 어떤 공법을 쓰느냐,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어떤 애로점이 있느냐,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하느냐 이런 문제들을 같이 보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비난론도 그 석탄을 카바이트로 만들어가지고 카바이트 만드는데 엄청나게 전기가 들어가거든요. 그걸로 이제 그 만드는 공법이거든요. 그래서 무연탄을 가지고 생석해가지고 카바이트를 만들어서 거기서 아지트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비난론을 만드는 것인데 저것도 석탄을 가스화하면은 일산화탄소하고 수소가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 메틸알코올 만들어서 아지트를 만드는 방법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아직까지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하는 말이 야 북한의 탄소 하나화학이라는 것이 참 그 애매하다. 예를 들어서 이제 다른 나라들 중국이나 남아프리카 공화국 합성가스를 만들면 일로 가요. 메탄올 쪽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쪽으로 가는데 북한은 암모니아 쪽으로 많이 가요. 비료 생산 쪽으로. 비료가 더 급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요거 어디로 가니? 요거. 요게 요쪽으로 갔다는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요쪽으로 가지 않았을까? 중국처럼. 그러면은 요게 고체 추진제 미사일이 될 수 있어요. 자동차 타이어에 들어가는 부타디엔하고 미사일 고체 추진제하고 원료가 똑같아요. 그 밑에 들어가는 기본 원료가 똑같아요. 그게 화약이 들어가는 것인데 그래서 언론의 보도가 안 되는 이유는 저쪽으로 갈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시사점 결론적으로 들어가면 북한이 탄소화학을 하는 계산이 있어요. 무연탄이 99%가 탄소예요. 90%. 일반적으로만 80% 정도 돼요. 품위가 있으니까. 그래서 석탄 1톤으로 수소를 갖다가 140톤 꼭 화학식으로 계산이 되죠. 그 다음에 암모니아로 계산이 되는데 1.5톤 계산이 가능하다. 그래서 요소비료가 생산, 요소비료를 100만 톤을 생산하려면 무연탄 20만 톤만 있으면 된다. 북한이 석탄 생산량이 2천만 톤이니까 1%는 되지 않겠냐. 요즘에 수출도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저걸 하면 된다는 거죠. 계산은 그렇게 나오죠. 그러나 석탄화학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고 설비도 엄청나게 해야 되고 석탄 고체 그다음에 북한은 엄청나게 긴 거리를 수송을 해요. 수송 비용이 커요. 그다음에 가서 보는 사람은 다 그런 얘기야. 아니 석탄이 들어왔는데 그 말단에서부터 그 기계까지는 트럭으로 또 운전하고 있다. 그러면서 석유를 또 소비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북한은 또 석탄을 쓸 때가 많아요. 그래서 발전소에서는 품질이 좋은 것을 발전소로 보내고 품질이 나쁜 것만 파악을 쓰려고 그러니까 또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이제 경제성 문제가 중국 사례를 들어보면 석탄화학은 유가가 대량당 70달러 이상일 때만 석탄화학이 경제성을 갖는다. 근데 석유 가격이 뚝뚝 떨어져. 근래 좀 달라졌다요. 근래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중국은 오히려 석유를 러시아에서 싼 값으로 사는데 우리나라 뭐 이런 나라들은 석유가 팍팍팍팍 뛰어오르죠. 북한이 문제예요. 북한이. 탄소화학도 마찬가지고 제철도 마찬가지고 콕스탄 같은 마찬가지고 석유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북한이 자력갱생을 하면서 주체 처리됐건 탄소화학이 됐건 국제적인 석유화학하고 철강업체하고 경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자체적인 그 계산을 해보면 경쟁이 안 돼요. 저거는 경제성이 굉장히 나쁜 것인데 최근에처럼 다시 사회주권하고 자본주권하고 디커플링이 되면은 혹시 러시아에서 콕스탄을 염가로 북한에 줄 수 있지 않을까? 석유를 아니면 천연가스를 염가로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석탄화학을 취소하고 다시 석유로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주체철 취소하고 다시 용광로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이거 설비 개조 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북한은 지금 딜레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물론 석탄 수출을 통제했기 때문에 그 남는 석탄을 국내산으로 전환하면 특별히 비료 생산을 하게 되면은 비료를 갖다가 쓰면은 생산성이 5배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안 쓸 때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석탄을 수출하는 것보다 국내에서 쓰면은 생산성이 뭐 절반으로 준다 할지라도 요걸 비료로 만들어서 쓰면은 생산성이 대폭 올라가기 때문에 이 상쇄 효과가 있다. 그래서 농업적으로 쓰면 되지 않겠느냐. 또 일부분은 국방 쪽에서 아까 말한 그런 미사일 원리나 쪽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써야 된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이걸 대형화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향후 전망을 보면 제한적인 투자와 생산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북한을 분석을 해보면 북한이 주체 처리됐건 탄소화학이 됐건 어느 정도 규모로 공장을 확장해서 쓰느냐라고 하는 것이 곧 북한의 수요국 경쟁력이다. 그걸 잘 분석을 해보면 북한의 대외 협상력 내지는 협상 의지 같은 것들도 간접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북한의 산업을 이렇게 보면 과학술도 마찬가지고 ICT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남북이 협력을 하면은 순식간에 해결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 고립되는 와중에서 특별히 최근처럼 더 고립되는 와중에서 북한도 북한 나름대로 너무나 큰 고통이요. 우리 민족이 고통이고 통일 지향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점점 더 멀어지는 것이고 나중에 통일이 됐다 할지라도 그걸 통일 비용이 너무나 엄청나게 더 크게 올라가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저런 것은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기업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저기서 어떤 기회를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것들도 좀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